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네, 장 마치고 나서 또 이리저리 또 볼 일이 생기다 보니까 방송이 많이 늦어졌네요.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또 자료를 준비하고 또 방송을 또 키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 네,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만 네, 위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뭐 개별 종목군들 뭐 광물이라든지 뭐 일부 금 관련된, 구리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장이 그닥 재미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게 오늘 상한가가 무려 17종목이나 시장에서 발생을 했었고 거기에 대략 15% 이상 상승한 종목이 거의 2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상한가가 15%였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은 거의 상한가가 하루에 30개 이상의 35개 종목 가까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뜨거운 시장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2차전지야 뭐 거래대금 터지면서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외의 종목군들을 보면서 시장이 진짜로 이제는 과열을 넘어서 미쳐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시장이 좀 네, 급하게 네, 이런 부실 종목군들까지 끌어올렸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주식시장을 오래 경험하시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많죠. 뭐 불과 작년이죠. 작년에 이 노터스라는 종목이 무상증자 네, 600%를 진행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저도 겪어보는 무상증자 테마가 일어나면서 뭐 거기도 한 7배 가까이 주가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 또한 무지 강력한 하나의 무상증자 테마를 만들어 줬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당시 현대사료죠. 현대사료의 이 무서운 짬상 랠리 거기에 이제 한일사료, 오연상 등 이런 원자재 관련주 테마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그 비스무리하게 이제 2차 전지가 매우 강한 상황 속에서 이 2차 전지 내에 핵심 종목군들을 제외한 네, 개별적으로 나도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한다. 뭘 하겠다. 각각의 이유는 다 있죠.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각각의 이유는 다 있지만은 서도 참 해도 이제는 상한가 17개까지 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 제가 상한가를 가장 많이 봤을 때가 상한가가 이 정도 나온 건 아니죠. 15% 이상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 트럼프랑 이제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참 올라가고 그 끝물에 15% 이상 상승한 종목이 그때 당시에 5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1개 종목이 그렇게 때로 움직였고 그리고 불과 며칠 있다가부터 급락 맞고 이제 끝나버렸죠. 그게 이제 마지막 꼭대기 즉 베트남 하노이인가? 하노이 전에 이제 정상회담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깜짝 해서 이 북한에서 그 판문점에서 만났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그다음 김정은 이렇게 해서 만나면서 만들어졌던 게 이 상승 종목수가 51개가 나왔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스무리한 오늘 현상이 조금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시장은 여전히 뜨겁고 시장의 유동성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주가가 빠진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경각심은 조금 오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참 이걸 보니까 시장이 좀 미쳐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 섹터의 광풍과 개별 이상한 종목군들의 비정상적인 흐름, 그리고 상한가 17개가 발생하였고, 자, 이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의 시장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2차 전지 과유불급이 될 수 있으니 이제는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사실 바닥권에 있는 뭐 IT 반도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일부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실적이 기반이 되는 여러 종목군들은 사실 별 문제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번 지수 코스닥 660포인트에서 오늘 고점이 코스닥이 대략 910포인트가 좀 넘었으니까 어찌 보면은 거의 50% 가까이 주가를 올린 거에 50% 이상은 2차 전지가 다 했습니다. 50% 이상은 2차 전지가 다 끌어올렸고, 거기에 이제 이 양극재 대장주들이 힘을 보태서 올라갔기 때문에 못 올라간 종목군들도 이제 일정 부분 순환매가 분명히 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섹터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 미래에 실적까지 다 끄집어 당겨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또 그만한 이 시가총액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간의 이 기간 조정과 물량 소화 과정을 항상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이 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2차 전지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단기 매매를 2차 전지에서는 하되 투자의 관점에서는 볼 수가 전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종목을 매수는 조금 자제하면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 서서히 받아가는 매매를 좀 계획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지금 종목을 사기에는 다소 부담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아 들어가더라도 비중을 철저하게 조절을 해서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은 뭐 양 증시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양 시장 다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 변동성이 좀 굉장히 많았죠. 지수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0.02%가 상승을 했고 코스피도 상승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여타 글로벌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 사실상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늘 좀 특이점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다시 고개를 쳐 올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국채 중에 3개월 국채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거 약간 좀 특이점이지 않나. 단기물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거는 뭔가 이슈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도 살짝 해보고요. 나스닥 선물은 조금 밀리는데 이제 정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이 0.8%까지 빠졌었는데 정규장에서는 또 그거를 좀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군들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 의외로 좀 강한 거, 유틸리티 섹터 의외로 강한 거, 뭐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좀 빠진 거 정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또 6번째 가격 인하를 좀 카드를 들고 오다 보니까 이 영향에 의해서 GM이나 포드까지 동반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가 보도록 하죠. 글로벌 증시는 전일도 변함없이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약세 기조를 그리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은행주부터 넷플릭스, 그리고 오늘 밤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의 결과와 함께 변동성이 이리저리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쉽게 예측이 잘 되지는 않은 증시 상황인 가운데 눈높이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3거래일 내내 위아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전에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그리고 다시 빼고를 반복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100% 2차 전지 종목군들에 의한 변동성이며 그만큼 시장에 주는 영향이 지수의 상승과 함께 동반해서 커진 업종의 시가총액으로 인한 문제점이겠죠. 지난주 주초부터였던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일부가 마지막으로 순환이 나온 이후 거의 8거래일 정도 2차 전지 업종 내에
종목군에서만 돈이 돌아가는 장세 속 흔히 개잡주로 불리는 종목군들에서 하루에도 엄청난 종목수가 상한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정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한가 종목 중에서 뭐 당연히 의미 있는 상한가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에 자칫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큰 손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랠리의 장세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선제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상한가 매매 좋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너무나 좋은 전략이고요. 어떠한 매매보다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입니다.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만 해서 들어간다면은 가장 강력한 종가 베팅은 상한가 따라잡기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보다 갭이 굉장히 많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한가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패션입니다. 뭐 1년 중에 상한가가 잘 되는 해가 있고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상한가가 들어가도 자주 깨져버리는 지난 한 해 그런 시장이 굉장히 반복됐었는데 약세장 흐름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지금은 워낙 수급이 좋다 보니까 또한 하나의 이제 트렌드적으로 사람들이 믿어가는 모습까지 보이다 보니까 참 이런 랠리가 굉장히 좀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이게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 우르르 다 터져버리는 모습도 많을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 재료도 아닌 재료 가지고 상한가를 보내는 이 비정상적인 흐름은 개인이 만드는 건 아닐 거예요. 개인이 만든 건 아닐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자금들이 있을 건데 그 패션이 끝나게 된다면 또 큰 피해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하시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상따합니다. 예, 저도 물론 상따를 하는데 의미 있는 종목에서만 상따를 합니다. 이것도 참 어찌 보면은 그런 습관이 이번에 상한가 랠리를 할 때 많이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런 습관이 오히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꼭 손실을 내는 거는 어 여러 가지 종목으로 손실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목에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있다가도 한두 종목을 가지고 큰 손실을 맞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상한가에 대한 기대에 부풀러서 비중으로 딱 들어갔는데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못 깨졌을 때 어쩔 때는 네, 2, 3% 빼고 바로 가만 올리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끝도 없이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몇 번만 반복이 되면 계좌는 순식간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런 점 항상 주의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초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일부가 마지막으로 순환이 나온 이후 거의 제가 볼 때는 8거래일 정도 2차전지 업종 내에서만 돈이 돌아가는 장세 속 흔히 개잡주로 불리는 종목들에서 하루에도 엄청난 종목수가 상한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절정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한가 종목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의미 있는 상한가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에 자칫 잘못 습관이 돼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큰 손실을 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코스닥 지수는 개인적인 시각에는 분명 고점입니다. 그 고점은 2차전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무너지면 지수는 하락합니다. 이건 당연한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피해가 전체 종목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정상적인 종목들 문제 없는 업종 대표주들은 저는 제한적인 흐름에서 순환매를 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2차전지 종목군들의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2차전지 종목군들 차트를 전부 다 돌려봤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점을 우리가 뭘로 잡을지에 대한 부분은요. 예전에도 제가 뭐 설명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목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종목에는 예를 들면요. 간단하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이런 파동을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승 이후에 하락 파동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삼산을 만들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치죠. 강한 테마였기 때문에 뭐 여러 번의 봉우리를 올라가면서 만들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봉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분명히 이런 넥 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넥 라인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뭐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거래 대금은 엄청나게 터지고, 그 이후에 이 거래 대금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이 있겠죠. 강력하게 돌파를 했던 자리를 깨고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깨지는 상황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축소. 네,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이 주가의 흔히 말하는 이 종가선 차트의 모양이고, 이런 모습은 종가선 차트의 모양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예를 들면 이평선 기준으로 잡을 때도 있겠죠. 이평선. 근데 우리가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잡을 때 생명선을 본다라는 거, 내가 단기 매매가 아니라, 단기 매매 성향이면 당연히 5일선 이탈 이후에 이탈을 하더라도 2, 3일 내에 회복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 3일 내에 회복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2, 3일 내에 회복을 하지 않으면은, 이 예를 들면 이게 5일선이라고 하죠. 올라가고 있는 5일선인데 이 주가가 밑으로 툭 하고 빠졌는데 2, 3일 안에 다시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와주고 이 여기에 지지받으면 다시 갑니다. 근데 2, 3일 내에 못 올라오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 이 5일선이라는 게 우상향을 하다가 우하향을 하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 이동평균선은 평균이기 때문에 5일의 평균의 매물대가 존재한다. 그럼 생명선이라는 21선을 기준으로 이 21선이 깨졌는데, 21선을 하회했는데 다시 못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20일 동안의 매물대 플러스 알파의 매물대가 쌓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20일이 아니라 60일로 가게 되죠. 위에 이제 60일간의 쌓인 매물대까지 빼버리게 되면 다시 올라갈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근데 올릴 때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올려놨는데 다시 뺀다 라는 거, 이걸 다시 올린다. 그만한 자금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한 파도가 안 생긴다면요, 단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고민, 이거에 대한 고민이고, 차트를 본다라는 거는 지금의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림을 그리고 가는지, 이 안에 있는 이평선들의 구조가 어떠하는지 등등을 복합적으로 잘 보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보유 종목이 뭔지 저는 모르죠.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부러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보는 관점은 매우 심플합니다. 복잡할 건 하나도 없어요. 차트란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그리고 그 지지와 저항이 깨졌을 때 내 나름대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물려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가급적인 물량을 줄여서 비중을 대폭 줄여놔야,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내가 마이너스 50%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래 100이었던 거를 7, 80%를 날려버리고 20%만 갖고 있다. 나는 이 종목이 정말로 좋다 라고 했을 때, 다시 밑에서 내가 위에서 팔았던 게 분명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위에서 팔면 80만 원의 수익으로, 그러니까 원래 뭐 한 2배를 먹었다 치죠. 100을 사서 2배를 먹어서 그게 이제 한 200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80% 줄었으면 160을 뺐다 치고, 그러면은 안에 40 남은 게 마이너스 50% 떨어져 봤자, 예? 손실이 마이너스 20%잖아요. 그럼 밑에서 그냥 100만 원만 사도
전혀 부담이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디까지 해야겠냐? 예, 여기 이야기된 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피해가 전체 종목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종목의 업종 대표 쪽은 저는 제한적인 흐름의 순환매를 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2차 전지를 제외한 IT 반도체도 나름 종목군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친환경 섹터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몇 개가 존재해요. 변압기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케어젠이나 이런 이 개별 종목이라든지, 또 화장품주에서는 파마 리서치라든지, 그리고 임의용 관련된 이 종목이라든지 너무나 실적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2차 전지가 좋다 하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의 기본 베이스는 성장성도 매우 빠른데 영업이익률이 독보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증설을 할 필요가 없다, 돈이 꼬박꼬박 잘 벌고 있는데 시총은 낮다 라고 하면은 전혀 2차 전지에 뒤지지 않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쪽에 하나에 목매지 않으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윤 대통령 방미 참여 기업 명단이 공개가 되었는데, 사실 100 몇 개 기업이라 저는 여기다가 좀 모아놓고 하다가도 너무나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서프라이즈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예상도 안 되는 이제 마이크론 바이옴의 지놈이라든지 올릭스가 좀 들어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건설기계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에서 비교적 세력의 냄새를 잘 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조금 유리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현대차 이슈가 좀 있어서 삼보모터스가 일단 시간에 좀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은 일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애들 몇 개만 좀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밖에 오늘 시장 보면요, 상한가가 무려 17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이제 상한가 깨진 종목군들도 있고, 뭐 진성으로 올라간 거는 뭐 현대무백스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나머지는 사실상 굉장히 무의미해서 뭐 따로 언급을 하기가 참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거래대금 순위를 보면 오늘 EV 첨단 소재가 또 1조라는 거래대금을 터뜨렸어요. 흔히 말하는 잡주가 1조를 터뜨렸다라는 거,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을 했고요. 내일 EV 첨단 소재 이 낙주 매매를 저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낙폭에서는 좀 들어가서 짧게나마 수익으로 한 3, 4% 뛰기 하고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의 이제 타점 미스가 나서 안 잡혀가지고 좀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낙주 매매란 정확한 구간에서 정확한 자리를 기다려서 매매하는 거를 연습하면 아주 나중에도 유용할 겁니다. 낙주 매매는 참 많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기회 되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기준에서 지금 재밌는 일이 발생을 했죠. 일단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네이버 카카오를 넘었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아도 넘을 기세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포스코도 넘겠죠. 굉장한 일입니다. 성장성 뛰어나지만은 언젠가는 실적과 영업이익과 수렴하는 게 이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거의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합리성이 많이 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코스닥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만 돈이 돌아서 업종 내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 날이었고요. 오늘까지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좋았는데요. 내일도 하루 더 움직일지, 혹은 포스코 그룹주가 내일 더 하루 더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따로 종목을 정리를 안 해서 그냥 바로바로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
먼저 보죠. 삼성전자. 이건 삼성전자가 아닌데.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여전히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하는 상태다 정도 좀 보여주고, 삼성전자는 뭐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이슈 이후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포스코홀딩스 일단 돌파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이 아래 구간에서 저는 여전히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개인이 최근에 3조를 사고, 외국인이 외국인 기관이 3조를 팔았기 때문에 개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포스코에 몰려 있다 정도 좀 봐야 되는데, 낙폭이 좀 확대된다면 좀 충분히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에 오늘도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사실 뭐 이게 고점이 어디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고점이 어디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은, 저는 한 48만 원 선까지 가버린다면 네, 심각하게 좀 조심을 하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그 외에 포스코 DX라든지 뭐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쪽 종목군들을 뭐 매매하는 거는 더 이상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가까스로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가까스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오히려 좀 눌릴 때 이런 구간에 온다면은 한 번 정도는 봐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격이 그렇게 안 벌어진 상태에서 5일선 첫 자리 정도는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상한가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뭐 추가로 좀 더 저는 올라가길 바랬는데 그렇게는 좀 되지는 않았고요. 내일 뭐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밀리게 된다면은 이런 돌파한 구간 정도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갭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올렸다가 밀릴 수도 있고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달에 이제 중국의 감산 이슈가 좀 있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다른 거는 좀 안 하고요. 이것만 여기 시가에 좀 밀렸을 때 들어가서 이제 이런 구간이겠죠. 보면은 시가에 밀릴 때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돌파할 때 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뭐 선 하나 그어 놓고, 이것도 선 하나 그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 팔았는데, 사실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보면은 엄청 셌습니다. 시가부터 이런 종목군들은 아예 밀리지도 않고 바로 좀 올라가서 인터라든지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쳤기 때문에 좀 밀렸던 게 반등해서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종목군들이 좀 밀렸고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인데요. 일단 구간에서 저는 이제 최소한 21선까지는 좀 밀려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많이 좀 밀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밀리는 거를 최대한 기다려서 보고자 합니다. 최대한 밀리는 거를 좀 보려고 하고, 좀 이 정도 언저리 내려오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엔벨로프 첫 자리라든지 오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관망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관망만 좀 하고 볼 생각이고요. LNF가 참 문제인데요. 저는 오늘 최근에 LNF를 조금 매매를 좀 했었는데, 오늘도 뭐 수익도 있고 손절도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약간 스윙 개념으로 좀 들고 있다가 어제 돌파로 들어가서 다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손절,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매수 좀 남긴 거 시가 매수 셀 바이바이 해서 일부 매도, 추가 매수해서 일부 매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간 거는
뭐 비중 좀 줄여서 돌파하기를 좀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손절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매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장후에 일단은 4억 달러 규모의 이 교환사채 발행 이슈가 좀 나오면서 시간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은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내일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지켜는 한번 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종목은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을 들었던 거는 이 위에만 올라오면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35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해보고 싶고요.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해보고 싶고 그 외에 사실상 뭐 시간이 많으면 2차 전지 싹 돌려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기는 좀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빼고 오늘 KG그룹주가 매우 좋았죠. 일단 KG ETS가 시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장 막판에 좀 대장이 됐는데요. 저희는 KG케미칼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카페에 이 차트를 그려드리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어제도 한옥가 차이로 좀 여기서 매수가 좀 안 됐고 오늘도 시가 좀 밀리면은 잡는 포인트 정해 드렸는데 오늘도 좀 시가에 못 잡아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종목이기도 하네요. 최근에 계속 노리면서 매매를 하는데요. 오늘도 한 두 번 정도 들어갔나?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서 뭐 짧게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돌파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니까 뭐 한 4% 정도 하고 종가에 들어가서 종가 베팅으로 본 거는 이제 나머지는 전량 매도를 하고 시간의 막타임에 일단은 다 팔았습니다. 뭐 내일 관성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더 쏠 걸로는 예상이 들어요. 한 차례 더 쏠 걸로는 예상이 드는데 일단은 좀 다소 높아서 근데 이제 내일 KG 그룹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 이런 실적 기반해서 올라오는 개별 종목 그룹주가 순환매가 매우 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그룹주의 순환매, 포스코 그룹주의 순환매, 지금 어제 오늘 KG 그룹주의 순환매가 터졌습니다. 그 안에 신고가를 치는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다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일단 KG ETS가 박스권 돌파하는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시초에 이제 음봉을 맞을지 일단은 시가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부터 이렇게 다른 대체 종목이 없다면은 시가부터 좀 올려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종목군들 좀 보죠. 어제 TSI가 장비 쪽으로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쪽으로 해서 상가에 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주들이 릴레이팅이 좀 되는데요. 윤성 FNC가 이제 믹싱 장비로 굉장히 높게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높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전에 이제 PNT가 한번 내려쳤고 그 이후에 이제 코인테크도 어제 오늘 좀 움직임을 줬고 오늘은 하나기술이 좀 올랐죠. 아직 돌파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공략을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냥 시가에 묻지마로 그냥 사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공략을 못하고 A프로도 장비주인데 전부 다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에서 다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가권에 있는 장비주들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장 막판에 세아 메카닉스라든지 그리고 몇몇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GI텍이라는 종목이 이 친구도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터트린 상태에서 움직였던 종목이라 이런 구간이 이제 완벽하게 돌파가 될 때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해서 빼놓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종목군들은 따로 매매를 조금 많이 못했네요. 많이 못하고 세아 메카닉스만 좀
뭐 이때도 한번 이렇게 불타기로 한번 들어갔던 거 있는데 뭐 아래에서 박스권 돌파할 때 이제 7,900원 언저리에 들어가서 8,300원 이 구간에서 좀 팔았는데 이게 이제 종목이 좀 그렇더라고. 예, 종목이요. 이런 구간들 박스권 돌파할 때는 이제 라인을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보고 하긴 하겠는데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와 저는 여기에서 잡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예, 눌릴 때 잡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런 흐름이 촉으로 말을 해야 되나 좀 아닌 것 같아서 보진 않았고 회원님들한테도 KG 케미칼 정도는 종배를 해도 괜찮겠다. 왜? 그룹이 움직였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의 그룹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좀 괜찮아 보인다 생각을 해서 나머지 장비 쪽은 종배를 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외에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구리 관련된 종목이 신고가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게 이제 다시 좀 내려오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 그 T 로보틱스 로봇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이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으로 상한가를 좀 갔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이번 하락 파동에 내려오는지 정도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T 로보틱스라든지 SP 시스템즈 최근에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군들 속에서 오늘 현대 무벡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얘가 평소에 상한가를 정말 안 가던 종목이라 저는 이게 상한가를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상한가를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이 매물대에 갇힌 상한가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시가가 떠도 이 매물대를 맞고 다시 저는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 좀 밀렸을 때 뭐 약상한가 매매를 저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네요. 약상한가 매매를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 장 초반에 뭐 빠르게 들어와서 한 2% 정도는 먹었는데 여기서 이 자리죠. 이 자리 돌파해서 이렇게는 먹었는데 이렇게 갈 줄 몰랐네요. 중간에 조정이 한 번도 없어서 몰랐고 이 상한가는 강하게 갔어도 약상한가 매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종목은 갭이 들어도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이 사채 이슈가 좀 나왔는데 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원전은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가야 돼요.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BHI라든지 등등 이슈가 나오면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비중 좀 들여서 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마이크론 바이옴 관련해서 종목군들 뭐 지아이텍이라든지 이런 갭 구간들 참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갭 구간들 이것도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CJ 바이오를 1순위로 보고 있고 지노맨 컴퍼니가 이런 갭 자리 나오면 참 좋은 자리다 했는데 지노맨 컴퍼니가 이번에 동행하는 이슈가 발생을 해버렸죠. 그래서 얘는 좀 기회가 없을 것 같고 CJ 바이오 사이언스 얘가 이제 좀 떨어지면 밑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지아이텍 지아 이노베이션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윤 대통령하고 같이 동행을 안 하죠. 그래서 빠진다면 저는 한번 잡아볼 것 같아요. 그 이유로 저는 사실 이거를 투자하는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진 이유는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지아이셀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마이크론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고 기술 수출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이 정도 선은 좀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외에는 뭐 매매를 오늘 좀 자중해서 했기 때문에 종목은 없고 어제 같이 이제 종배를 좀 함께 했던 이거 하나 어제 종배에서 매도한 거 이게 단 거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EV 첨단 소재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를 좀 보면요. 오늘 한 두 번 정도 저는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요. 두 번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 어디지? 이 자리에서는 제가 키움 계좌로 하지를 않아서 이제 다른 계좌로 이미 아침에 좀 걸어놨던 계좌에서 잡혔어요. 여기다 그냥 걸어놨는데 여기서 걸려가지고 그냥 올라와서 뭐 대충 팔고 말았고, 여기에서 사실은 좀 아쉽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좀 제대로 사서 하면 좋았는데, 뭐 이 자리에서 물론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크게는 뭐 막진 못했고, 사실 이 부분 있죠. 거래가 터진 이런 자리에서 사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위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도 아마 이 종목이 좀 급하게 빠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한국 앙코르 유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앙코르 유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짱구 박사가 앙코르 유전을 할 때 어디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매도가 됐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신다면은 한국 앙코르 유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일. 그러면은 뭐 장 초반에 뭐 살짝 급등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급반등하는 흐름이 많이 발생을 할 건데, 창 초반에 시가 개파락 이후에 이렇게 다시 밀려버리면 뭐 한 15분 정도는 강하게 뺀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위치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일정 부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VI 혹은 낙폭이 멈추는 거 뭐 두세 호가 정도는, 분봉으로 두세 개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게 좀 좋겠죠, 아무래도.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